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식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유방암 연구를 할 때는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하나는 예방, 그래서 유방암이 걸리기 전에 어떻게 먹으면 될까? 그 다음엔 유방암 걸린 후에 어떻게 먹어야 할까? 예후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실제로는 그 유방암 예방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연구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유방암 진단 후에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좀 연구가 좀 되고 있고, 그 전에는 좀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그 연구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고, 연구 결과들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그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의 가이드라인이 좀 짧습니다. 예방은요, 훨씬 많아요. 5가지 이상입니다. 6가지, 7가지, 10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3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도 돼 있냐면은 그냥 암 예방 지침을 따라라 이렇게까지 돼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른데요.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우선 건강한 체중, 그다음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자. 이 부분을 상당히 근거가 지금 확보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는, 유방암 환우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체중하고 운동, 확실하게 삶의 질과 예후를 좋게 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식사의 경우에는 현재는 가장 근거가 확실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건강식입니다. 건강식. 사실은 조금 하나하나 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냥 패턴 저희 연구라는 게 있는데, 그 패턴 연구들이 좀 잘 나오고, 하나하나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예를 들어 오메가3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제 헬시 다이어트 패턴, 건강한 식사 패턴을 가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그럼 채소, 과일, 전곡류,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 그다음에 생선류를 주로 먹고, 그다음에 정제된 곡류, 그다음에 당류, 단 거 이런 건 피하고, 고지방식 피하고, 그다음에 가공육, 적색육을 적게 먹자.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저는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 체중 유지에 있어서 식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에너지는 항상 인, 아웃이거든요. 드시는 거 에너지 들어가는 거고, 운동하시면 에너지 빠지고, 항상 인,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체질량 지수를 25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이제 킬로그램에다가 본인 키를 미터로 해가지고 제곱으로 나누는데요. 이 복잡하니까 그냥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체질량 지수 계산하시면 계산이 다 됩니다. 구글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고 나서 비만인 경우에는 좀 체중 감량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식사량을 줄이셔야 되겠죠.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방이 아무래도 칼로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량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많이 먹게 됩니다. 특히 음료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식사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식사를. 그래서 이렇게 TV 보시면서 중요한 그런 건강 정보가 왔을 때 메모를 열심히 하세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TV 보면서 메모하시는 것보다요, 식사 기록하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기록을 한번 해보시던지, 요즘은 앱도 많아요. 앱도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 가입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애플 삼성 거 다 사셔도 그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먹는 거 기록하는 게요. 그거 쓰셔도 되고요. 기록을 해보신 다음에, 그래서 웹사이트 등이 있어서 영양소를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기관 사이트예요.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들도 있는데 정부기관에서도 열심히 또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제 미량 영양소는 없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메모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저녁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된장찌개 먹었다, 돌솥비빔밥 먹었다 하시면 칼로리가 이제 계산이 되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여성이고 본인 나이, 이제 키, 몸무게 이거 다 하시면 실제로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데 한 75% 정도 드셨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나와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신 거예요. 탄수화물이 55에서 65% 정도 드셔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지금 70% 넘게 지금 먹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오늘 식사가 좀 탄수화물이 좀 과했구나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매일 하시기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가끔씩 하시면 본인의 일상 섭취 식사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섭취 전체가 원래 좀 추천하는 것보다는 적은지. 근데 또 체중 감량을 하시려면 에너지를 줄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드시는 게 괜찮죠. 75% 정도, 70, 그죠? 그러니까 그거, 요 정도 내가 요 정도 좀 살을 빼야 되는데 요 정도 먹으니까 괜찮겠구나.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구성 비율 했을 때, 탄수화물 내가 지금 이게 탄수화물 양이 좀 많이 먹었구나. 오늘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환자분들 실제로 식사하신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견과류가 워낙 몸에 좋다고 하니까 실제로 좋습니다. 저희가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견과류가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당뇨병도 예방하고 어떤 일부 암의 경우에도 예방하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식에도 들어가요. 그 대신 주의하셔야 될 게 에너지량이 높습니다. 에너지량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게 한 100칼로리 정도 되는데, 한 주먹도 안 되죠. 근데 이걸 거의 3배씩 드시면 300칼로리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끼에 한 600에서 700칼로리 먹으면 반 정도 칼로리를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드시는 게 간식으로 드십니다. 식사 다 하시고 간식으로 추가로.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드시는 건 건강식 맞아요. 건강식 맞는데, 칼로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지금 살을 조금 빼셔야 된다. 그런 분들은 요 칼로리를 보시면서, 그래서 3주먹 드실 거 한 주먹으로 줄이시고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제 들깨가루를 또 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들깨가루 막 퍼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이제 음료를 만들 때 들깨가루를 막 넣으셔가지고 드신 케이스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에너지량이 높게 나오셨습니다. 근데 에너지량이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면 살이 찌게 됩니다. 인앤 아웃이라서.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이 이제 2296칼로리 드셨는데 좀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135% 수준으로 조금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드신 걸 보니까 견과류 요플레를 그날 많이 드셨더라고요. 요플레에다 견과류를 넣어가지고 드신 거예요. 건강식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자주 드셨죠. 그러면서 에너지량이 확 뛰게 되는. 식사는 특별하게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걸 많이 드시진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나왔냐? 이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기록을 하셔서 내가 오늘 너무 이 에너지량이 높네. 그럼 원인이 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다 나옵니다. 옆에 견과류 몇 그램 먹었다.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고 요거 조금 적게 먹자. 이렇게 본인이 또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은 나쁜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일으키고, 일부 암의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나 이런 거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연관성 있는 암들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적정 체중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이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지방 30%로 섭취를 해도 지금 왼쪽에 약간 이 포화지방이 많은 경우입니다. 토탈 칼로리의
6.3%를 포화지방으로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때 저녁을 좀 많이 드셔가지고 요 약속이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 아침은 적게 드셨더라고요. 요게 이제 생맥주, 오늘 그날 맥주 치킨 드시는 날이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시면 이제 포화지방이 한 6.3%로 조금 올라가게 되고,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면은 영양소도 다양하게 배분이 되면서 특별하게 뭐 높은 게 또 없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뭐 왼쪽을 평생 할 수 없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하셔도 되는데 그걸 뭐 자주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치킨 먹고 하는 날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자주 하지 않게 해서 평소 섭취량이 포화지방의 이제 7% 미만으로 먹도록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좀 엎치락뒤치락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날은 뭐 8%, 어떤 날은 뭐 6%, 어떤 날은 5% 이럴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7% 이내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드셨잖아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먹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포화지방을 많이 드신 케이스예요. 돼지 탕수육이 들어갔어요. 돼지 탕수육. 그래서 돼지 탕수육을 좀 많이 드셔서 포화지방이 이제 10.5%로 칼로리에, 이거 같은 경우에 넘은 케이스입니다. 예, 토탈 칼로리 7% 이내에 드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드시는 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드시는 날 있을 수 있죠. 예, 탕수육 많이 먹는 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날이 너무 자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그냥 1년 내내 섭취량이 평균 냈을 때 포화지방 칼로리의 한 7% 이내로 먹는 것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단 음료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료는 뭐 나도 모르게 당을 엄청 먹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커피라든지 가당이 오르트 탄산음료, 가당 우유, 그 다음에 빵 중에서 막 속에 단 게 많이 들어있는 단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영양소에서 보면은 커피나 이런 탄산음료가 확실히 당 섭취율이 많고, 사과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첨가당 데이터베이스가 없어가지고 과일에서 오는 당도 총당에 포함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긴 하는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지금 아닙니다. 당류는 기본적으로 드시게 되면 혈당을 확 올리게 되니까 대사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 당류의 경우 이제 10에서 20% 이내로, 그리고 첨가당은 여러분이 추가하는 당 외에도 원체 첨가당이 많이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음료에는 여러분이 거기다가 뭐 시럽을 더 넣으시지 않더라도 원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당 거의 첨가당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가공식품은 회사에서 당을 거기다 넣은 거거든요. 그것이 첨가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꿀가게배기, 뭐 이런 거, 과자들에도 당이 있잖아요. 그거 다 첨가당입니다. 예. 그래서 그 첨가당은 이제 10% 이내로 먹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얼마나 먹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신경 쓰셔서 드셔야 된다는 거죠. 과일은 그리고 가능한 주스가 아니라 생과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로 드시면 식이섬유가 다 파괴가 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올리는데도 그걸 방지해줘요. 그리고 뭐 대장암도 예방하고, 지금 뭐 유방암 생존자에게 좋은지는 지금 연구가 조금 더 돼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주스를 다 갈아가지고, 과일을 싹 다 갈아가지고 드시는 것보다 생으로 그 대신 안전하게, 또 오랫동안 밖에 놔두셔가지고 그 식중독 위험하지 않게 생식품의 경우에는 그래서 안전하게 생과일로 드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 섭취를 좀 보고, 당의 그런 그 함량을 좀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식품 영양 성분 자료를 지금 식약처가 본부처로 해가지고 여러 부처가 함께 같이 농업축산식품부, 뭐 해수부 지금 다 같이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저거 어떻게 먹어 하시는 버블 흑당 라떼, 예, 딱 봐도 엄청난 설탕이 있을 것 같죠. 네, 어마어마한 설탕이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이거 370ml 먹을 경우에 당이 얼마나 먹게 되는지 딱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제가
조금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이거 허니버터칩 가져왔습니다. 허니버터칩은 의외로 포화지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포화지방이 좀 달아서 당이 많을까 했는데 이제 포화지방이 있었는데 허니버터칩이 지금 1회 제공량을 30g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드시는 건 60g 또는 120g, 120g 큰 봉지, 60g 작은 봉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제로 한 봉지를 다 드셨으면 여기다 60g이라고 이렇게 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가 이제 60g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영양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망고 요구르트예요. 망고 요구르트가 한국 야쿠르트처럼 생기긴 했어요. 요게 이제 280ml인데 여기 1회 제공량은 80ml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하나 다 드시면은 280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280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이게 당이 얼마인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유산균이 뭐 광고해놨습니다. 유산균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고. 네, 근데 실제로 당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예, 버블 흑당 라떼 한 잔 드시면 여기다가 당류에다가 당류는 39g인데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면은 156칼로리여가지고 전체 열량이 156칼로리 나누기 266 하면은 59%가 당류가 되게 됩니다. 예. 허니버터칩은 포화지방이 문제더라고요. 포화지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열량이 20%. 그러니까 이 허니버터칩 60g짜리 하나 드시면 그날 좀 지방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포화지방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이상. 그리고 망고 요구르트 역시 그게 이제 당류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4를 곱하면 76칼로리. 그래서 76칼로리를 112칼로리로 나누면 열량의 68%를 설탕을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당을 많이 먹게 되는 음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음료를 드실 때는 영양 표시를 확인하셔가지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과 비타민 D에 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칼슘은 사실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부족하기가 쉬운 영양소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권장 섭취량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 못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칼슘이 들어있는 뭐 이제 짙은색 채소, 짙은색 녹색 채소는 칼슘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콩류,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알려진 멸치, 뱅어포 등의 말린 생선류를 드시는 게 좋지만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보시고 칼슘 양이 적다 이러시면 사실은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식품으로 오기가 힘든 영양소예요. 식품으로. 그래서 사실 햇빛으로 오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햇빛이 항상 나가셔서 밖에 야외 활동을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비타민 D 측정을 해보시고 요즘 혈액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칼슘은 혈액이 아니고 칼슘은 식사량을 다 측정을 다 조사한 걸 가지고 칼슘을 할 수 있고 칼슘 혈액이 아니고 그 다음에 되게 항상성이 높아가지고요. 실제로 섭취한 걸 가지고 판정을 해야 되고 비타민 D는 섭취한 건 잘 안 돼요. 그거는 음식으로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액으로 병원 가셔서 하시면 낫다. 그러면 이제 보충제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충제를 또 다 드셨어요. 근데 이걸 막 겹쳐서 드시니까 봉합 비타민 드시죠. 칼슘 비타민 따로 드시죠. 이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상한 섭취량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상한 섭취량보다 높게 드시면 안 되죠. 높게 드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탈라이즈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칼슘이나 비타민 D는 칼슘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상한 섭취량보다는 적게 드셔야죠. 근데 요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거긴 해요. 1755면은. 그러니까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제 드실 때도 제발 용량을 좀 봐주세요. 덧셈을 해주세요. 덧셈을 해서 내가 어떠한 영양소를 너무 이 보충제를 많이 먹네 아니야.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웹사이트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영양소 섭취 기준. 5년마다 내고 있어요. 거기 가면 상한 섭취량이 다 있습니다. 물론 없는 영양소도 있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양소는 거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양소,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드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육류는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예 뭐 끊고 사실 필요 없고요.
근데 뭐 미국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 4회 이상 먹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많잖아요. 일주일에 3, 4회면은 우리나라 치면은 뭐 그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조리가 아무래도 숯불구이는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쪄보시면 알겠지만 기름도 싹 빠지고 좋잖아요. 예. 그리고 가능한 또 닭고기나 생선류 등을 이제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닭고기는 껍질 제거해서 포화지방 섭취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따님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방 연구들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유방암. 근데 지난 뭐 80년대 초반부터 열심히 연구했어요. 근데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중년 여성이 먹는 거랑 유방암 발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방도 관련 없고요. 식이섬유도 관련 없습니다. 적색력도 관련 없어요. 가공력도 관련 없습니다. 아무것도 관련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너무 고민이 됐어요. 아니, 이럴 리가. 유방암이 이렇게 선진국의 경우는 탑이고, 우리나라 같이 이런 지금 개발이 아주 그냥 산업화가 빠르게 된 데는 아주 그냥 급속도로 증가하는 유방암인데, 어떻게 먹는 것이 관련이 없을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럼 뭘까? 그랬더니, 세상에, 청소년기에 먹었던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먹은 걸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90년대에 너무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그 당시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미 90년대. 그래서 널시스 스타일, 간호사 연구 같은 경우 간호사의 따님한테 연구를 또 하고, 덴마크도 이제 워낙 유방암이 많거든요. 덴마크도 거의 탑 수준입니다. 덴마크도 거기도 이제 어린 사람들한테 이미 이제 조사를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와 젊은 여성 20대 초반 이럴 때 먹었을 때는 고열량 먹어도 유방암 걸리고, 적색류 먹어도 걸리고, 파이버나 안 먹어도 걸리고, 네, 그리고 잡곡류 많이 먹으면 또 안 걸리고,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게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은 상관이 없고, 그 유방이 발달한 시기에 그 당시 때 먹었던 그 영양 상태가 좋고 이러면 또 이제 유방암이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청소년들, 여자 청소년들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 청소년들이 그 당시 때 지금 먹고 있는 거가 추후에 유방암을 결정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는 중년에 드셔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음주는 음주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요약을 해서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록을 TV 보면서 하시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식사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셔서 본인이 어떻게 먹는지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먹었고 내가 영양소가 이렇고,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IT가 발달해서 홈페이지도 있고 뭐 앱에도 있고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좀 어려웠지만. 그리고 다양하게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는데요. 다양하게 식품 섭취하라 그러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식사 준비가 얼마나 어려우세요. 삼시세끼 내내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반찬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다양하게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가정간편식 사세요. 가정간편식 사셔도 괜찮습니다. 거기 방부제 없습니다. 방부제 자꾸 들어있다 그러는데, 방부제 없이 그 진공포장으로 멸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없고요. 그리고 뭐 친구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내가 뭐 좀 사다 줄까? 그러면은 온갖 뭐 관련 즙들 뭐 이런 거 막 배달시켜서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그거 뭐 가정간편식 뭐 맛있다던데, 뭐 삼계탕에 어디 게 맛있다던데 그거 사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음식을 다양하게 드세요. 음식을 다양하게 해서 뭐 사주시겠다 그러면은 온갖 즙이나 이런 거 말고 가정간편식 중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거, 물론 짜게 드시면 안 되고 달게 드시면 안 되지만 그거를 좀 가미하거나 뭐 물을 좀 더 붓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간편식으로 하고 본인이 좀 요리하시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식을 일단 피하시고 활동량을 늘리는 게 좋고요.
단음료 중에서 음료 드실 때마다 항상 그 영양 표시를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개인마다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당류를 많이 드시고, 어떤 분은 포화지방 많이 드시고, 어떤 분은 아까처럼 또 에너지량이 너무 높으시고, 그래서 개인 맞춤형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따님의 식습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